세모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찬입니다. 저는 일본 외교 안보 쪽을 전공해 왔었고요. 일본 경제 쪽으로도 이제 많이 공부를 했었고, 최근에는 뭐 일본의 다양한 주제들을 갖고 유튜브에서 많이 이제 활동을 했는데, 최근에 살짝 제가 건강이 조금 휘청하면서 뭐랄까 출연 횟수가 좀 줄어서 약간 조회수가 떨어지는 부분인데, 오늘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셔가지고 조회수 좀 많이 올려주시고, 그리고 뭐 저기 중동에서 사건이 터지니까 일본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낮아졌던 것 같은데 이제 다시 또 돌아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관심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뭐 최근이랄 것도 없네요. 일본 정치에 있어서 자민당 정치와 통일교, 이거는 말이죠, 일본의 보수 정치와 통일교의 유착관계, 이건데 뭐 이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최근에 우리 정당과 통일교가의 유착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남의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남의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데 일본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깊숙이 그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일본에서는 굉장히 아주 큰 이슈가 됐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째, 뭐가 제일 핵심이냐 하면은, 사실 보수 우익들은, 일본의 보수 우익들은요, 통일교하고 통일교가 지향하는 바하고는 사실 잘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통일교는 일본을 과거에 너희들이 우리 식민지를 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우리한테 봉사해야 돼, 그런 어떤 교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현금 많이 내서 한국을 도와야 돼, 이런 교류가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진짜 보수익들 지금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수익들 입장에서는 자국 우선주의잖아요. 근데 통일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수 정치가들이 통일교하고 밀접하게 관련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서 통일교하고 자민당 정치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느냐, 그 핵심 고리가 전 아베 총리, 사망했던 아베 총리하고 그 아베 총리의 아버지 아베 신타로, 그 위에 할아버지가 기시 노부스케예요. 사실 아베 가문은요, 일본에서 아베 가문은 미국으로 치면은 케네디 가문에 뭐 버금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수 정치에 있어서는 거의 황태자급입니다. 할아버지가 A급 전범 용의자였으면서도 복권이 돼가지고 미국 CIA가 거의 총리까지 시켜주면서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하는데 그 핵심 인물이었죠. 그 뒤로 아버지도 외상까지 지내고 뭐 거의 총리를 한 발짝 앞두고 갑자기 병으로 사망하면서 총리까지 못했지만, 아베가 또 총리가 돼서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아베 가문은 일본에서는 미국으로 치면은 케네디 가문에 가까운데, 자, 이 가장 보수적인 이 정치 가문이 어떻게 통일교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처음에 나도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텐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데올로기가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실용주의적인 면모가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까 하는데, 첫째 이데올로기가 뭐냐면은, 통일교가 성립이 됐을 때가 50년대 후반 정도라고 보면요, 54년인가 뭐 그때 이제,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국 전쟁이 막 터지고 전쟁이 거의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통일교가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일교는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가 반공주의의 기본을 두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일본의 보수 정치, 특히 이제 기시 노부스케가 반공 사상이 투철하게 가지고 있는 정치가예요. 왜 그렇게 됐냐니까, 60년대 안보투쟁을 거치면서, 안보투쟁이라는 걸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조금만 설명드리면은, 지금 일본에는 거의 뭐랄까 데모 같은 거 거의 없잖아요. 근데 60년대에 일본의 미일 안보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안건을 올렸더니 기시 노부스케 퇴진하라,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전국 대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죠. 그걸 안보투쟁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일본이 그 안보투쟁이 일본 전후 역사에 있어서 유일하게 그때 가장 그 데모가 심했던 시절 아닌가. 그 뒤로는 뭐 싹 사라졌죠. 그런데 이제 그때 안보투쟁을 겪으면서 기시 노부스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중국과 소련이 북한을 침공하고 해가지고 대륙이 붉게 물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도 공산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 거고, 그걸 이제 특히 미국이 더 그거 우려를 해가지고 자민당을 만드는데 CIA가 크게 역할을 했습니다. 배후에서. 그때 핵심 인물이 기시 노부스케였어요. 기시 노부스케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의 의도도 공산주의에 막는 거였고, 기시 노부스케 개인의 어떤 그 경험으로 해서, 총리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도 좌익 진보 세력들, 이쪽이 공산당 세력들이라고 본 거예요. 이쪽이 이제
안보 투쟁을 했는 한에 주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공에 대해서는 아주 투철한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던 차에 이제 누가 이 기시 노부스케하고 통일교하고 연결시켜줬냐면, 소개시켜줬냐면요. 이게 되게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사사카와 장학금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한국에도 아마 사사카와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이 사사카와 장학금은요, 미국에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게 기금이 굉장히 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줬어요. 근데 그 사사카와 료이치라는 사람하고 기시 노부스케하고 이 사람이 두 사람 다 A급 전범 용의자로 감옥에 갇혔을 때 서로 알게 된 친구가 된 거예요. 그 A급 전범 용의자 두 사람이 감옥에서 알게 돼가지고 친분이 있었다가 이제 나와서 복권돼 가지고 이제 정치 활동을 하는데 기시 노부스케는 총리가 되고, 사사카와 이 사람은 기시 노부스케 총리보다도 훨씬 더 보수 정치에서는 영향이 더 컸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서 통일교하고 기시 노부스케하고 소개를 시켜줬어요. 이게 참 놀라운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기시 노부스케한테 문서명을 좀 많이 도와주고 좀 자주 좀 찾아와주고 좀 봐주라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시 노부스케는 뭐 소개시켜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서 보니까 활동하는 게 반공이 아주 투철하고, 그러니까 쓱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때부터 아주 굉장히 밀접하게 이제 관계를 합니다. 뭐 기시 노부스케가 썼던 그 관저 그 집을 통일교 그 본부로 쓰도록 하고 뭐 이러니까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닌 거죠. 그때부터 이제 쭉 이어져 가지고 결국은 그게 기시 노부스케의 반공사상과 통일교의 반공사상이 서로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맺어진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일본의 보수 정치가가 어떻게 통일교하고 저렇게 밀접하게 연결됐었는가. 그 당시 냉전 시대니까 반공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 반공 이데올로기 뒤에는 미국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충분히 풀어갈 수 있죠. 자,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가느냐? 그 다음에는요, 어떤 게 이제 오냐면,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지만 또 하나의 큰 하나의 카테고리가 뭐냐니까, 자민당 정치가 보면은 그게 파벌 정치가 많아요. 파벌 정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세와카이라는 파벌이 있어요. 그 파벌이 결국 뭐냐면은 아베파의 그 원류입니다. 그 아베파의 원류가 세와카이라고 있는데, 그 세와카이의 후쿠다 다케오라는 사람하고 다나카 가코에라고 하는 사람하고 두 사람이 총재 선거에서 겨루었는데, 다나카 가코에가 압승을 했죠. 그 다나카 가코에는 전국을 전국 개조론 이래가지고 토목공사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위 건설 쪽 관계되는 사람들 전부 다 다나카 가코에 쪽으로 다 표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후쿠다 다케오는 나중에 총리가 되지만, 이 사람은 표를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고심하다가 통일교하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통일교의 도움을 받아서 표를 모으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표를 모으자. 이게 이제 세와카이의 하나의 모토였던 거죠. 거기에서 이제 이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넘어갔냐니까 아베 전 총리의 아버지 아베 신타로하고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베 신타로는 어떤 또 일이 있었냐면까, 자기가 선거에 나가서 한 번 당선되고 나서 한 번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우리나라 말에도 있잖아요. 국회의원 하다가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원숭이는 나무에 떨어지면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충격을 맛본 거예요. 이 아베 신타로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떨어지고 나서 집에 와서 무릎 꿇고 가족들한테 죄송하다고 펑펑 울고 그랬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람이 획 바뀐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세의 숫자를 늘린다. 이게 통일교하고 밀접하게 연계되는 하나의 원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베 할아버지는 이데올로기적으로 꽉 묶여 있고, 아버지는 이제 실리적으로 선거 관련해 가지고 묶여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부터 통일교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베 신타로, 아베 전 총리 아버지 아베 신타로는 공개적으로 통일교가 내 선거에 많은 도움을 줬다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도 있고,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깊숙이 관계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재밌는 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베 전 총리, 아베 신조 전 총리한테로 바로 이어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베 신조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남편이 통일교하고 너무 밀접하게 있는 거 보니까 보기가 싫었던가 봐요. 꼴 보기가 싫었던가 봐요. 그래서 아베 신조 아들한테는 너는 통일교하고 좀 거리를 두라.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1차 내각 때 2006년도인가 그 시점에 아베가 1차 내각에서 총리가 됐을 때, 그때는 통일교하고 거의 관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또 통일교는 어떤 또 문제가 있었나니까 2006년부터 한 2009년 정도인가 영감 상법이라 이래가지고 물건을 고가에 팔면서 뭐 신의 계시 뭐 이런 맥락으로 이제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일본에서.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검찰 막 조사를 받고 이러니까 통일교 입장에서는 야, 이 큰일 났다, 정치가 힘을 빌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민당의 아주 유력 정치가를 찾아가서 눈물로 업소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무마가 됐어요. 그러니까 통일교 입장에서는 얼마나 정치가의 힘이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민당의 유력 정치가하고 연을 맺으려고 그러고, 또 자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통일교하고 연을 맺으면은 이 선거 때 엄청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교토 시장 선거에서 20년 동안 공산당이 그 이제 집 교토 시장을 맡았었는데 통일교가 교도들이 막 한꺼번에 다 몰려와가지고 선거 운동해가지고 자민당 후보로 당선시켜버렸어요. 야, 그래서 이제 자민당 내에서는 야, 이 통일교의 지표력은 대단하다, 이 세간에 다 알려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거의 공식적으로 40명만 그 통일교에서 도와주면 한 사람 당선시킨다, 이게 공식화됐다 그래요.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얘기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최근에 뭐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당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도 칼트 종교라고도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될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언론들이 자민당 유력 정치가들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사화 거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론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아베 신타로가 91년도 이제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베 신조가 어쨌든 그 뒤로 정치를 이어받아 가지고 정치를 하다가 2006년 그때 이제 총리 1차 내각을 이제 꾸렸잖아요. 그때 선거가 있었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당시에 아베 총리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병이 도졌어요. 뭐 하루에도 화장실 한 20분 이상 막 들락날락하는, 그게 이제 나중에도 그게 문제가 됐지만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성이라 그래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물러나게 됐는데, 뭐 물러나게 된 게 그것뿐만 아니라 선거를 했는데 뭐 참패를 했죠. 그게 왜냐? 통일교하고 손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엄마의 얘기를 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베 총리가 2차 내각 때는요, 잡습니다, 통일교하고. 2013년 야당으로부터 이제 정권을 물려받아 이제 되찾아가지고 총리가 되어서 곧 참여연 선거가 있는데, 참여연 선거 앞에 통일교 소위 말해서 수뇌부들하고 미팅을 해요. 이런 기록들이 다 남아있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노골적으로 선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압승을 거둡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뭐 이제 선거 때마다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통일교를 그러면 자민당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했더니 콤비니 정도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콤비니에 가면은 많은 콤비니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생활이 편리하게. 그런 정도지 뭐 신앙적으로 깊이 관련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통일교 입장은 어때요? 통일교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2007년부터 2009년 정도에서 영감상법 이런 걸로 사회에 물을 일으키고 검찰 조사를 받고 이러니까 유력 정치가를 통해 가지고 무마를 한다. 그게 서로 니즈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려져 있다가 완전히 일반 서민들에게 다 알려지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베 총리가 2022년 7월 8일 유세 지원 나갔다가 총탄에 맞아 쓰러져서 병원을 이송하다가 사망했죠. 이걸 계기로 이제 사회에 완전히 이제 알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그랬느냐, 누가 무슨 이유로 왜 쐈느냐 보니까 야마가미 데찌야. 이 야마가미 데찌야라는 사람은 자위대 출신인데 40대 중반 정도 됐던가, 뭐 나이가 꽤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베를 자기가 만든 수제총으로 2발 쐈어. 첫 발은 빗나가고 두 번째 총알이 제대로 이제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사망을 했는데, 그 왜 그랬느냐 하고 이제 나중에 신문 하니까 통일교가 자기 가정을 박살냈다 이거죠. 그럼 왜? 어머니가 통일교 교인인데 헌금을 거의 뭐 생활비도 남겨놓지 않고 전부 다 헌금을 다 해버린 거예요, 통일교에다가. 무슨 부동산까지 팔아가지고 헌금을 내버렸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좀 한 5천만 원 정도 돌려받았대요.
하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하니까 통일교가 돌려줬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뭐 1억 단위, 그리고 우리 돈으로 하면 10억 정도씩 막 헌금을 해버리고 이런 식이 되니까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나버린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 울분을 가지고 있다가 사실은 야마가미 이 사람이 통일교의 대표 한학자 총재를 겨냥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봐도 경비가 너무 심하고 쉽게 이렇게 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딱 보니까 뭐 SNS에 올라왔나 뭐 하여튼 그 어떤 동영상을 보기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영상으로 그 통일교의 어떤 집회에 그걸 뭐 축하하는 영상을 보낸 거예요. 한학자하고 통일교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축하합니다 하는 식으로 뭐 거의 존경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을 죽여야겠다. 그게 바뀐 거예요, 목표가. 그래서 이제 노리고 있는데 사진들 다 있어요. 아베가 연설하는 뒤쪽에 이렇게 앞에서 찍으면 뒤에 이렇게 사람들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 야마가미 씨의 얼굴이 몇 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에서는 경비가 호위하는 사람들의 틈이 안 보이니까 그때는 실행에 못 옮기고 그 총쐈던 장소에서는 굉장히 허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행에 옮겼는데 성공을 한 거죠. 얘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서는 진짜 이 사건에 의해서 발칵 뒤집어졌죠. 아베 총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1기 총리, 2기 총리 8년 반 가까이 하고 물러났다가 또 3기 총리까지 꿈꾸고 있었어요. 실제로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요. 아베의 인기를 보건대는. 잠깐 피신했다가 그럴 꿈을 갖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정치 활동하고 이제 다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총탄 맞아서 사망을 했으니까 일본에서는 그런 경우가 처음일 거예요. 유력 정치가가 노상에서 총 맞아 죽은 경우는. 뭐 미국에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발칵 뒤집혀졌죠. 그래서 통일교하고 자민당과의 그 끈끈한 연계, 특히 이제 아베 총리 3대 이어지는 아주 밀접한 어떤 유착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전부 다 이제 작가들이라든가 기자라든가 스쿱 같은 걸 다 폭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문제를 내포하고 있느냐? 이거는 결국은 이제 한마디로 민주주의에서 왜곡된 하나의 그 결과를 나타내게 되겠죠. 민주주의에서는 공평한 정당한 경쟁을 해서 이제 정당하게 표를 얻어서 당선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컬트 집단의 그 힘을 빌어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요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돈을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상대 후보에 비하면은 압도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40명 정도 달라붙어가지고 전화도 하고 무슨 선거 공약지 같은 것도 뿌리고 사람들한테 나와라 뭐 그러고 뭐 그런 거 다 그런 활동을 한다고 쳐보세요. 그거 만약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람들 동원을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민당 정치가 유력 정치가 꼭 당선시키고 싶은 정치가들은 반드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 민주주의가 왜곡됐다는 거죠. 그거는 이권과 관계도 또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니까 여러 가지 자민당의 보수적인 정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통일교의 정책하고 너무나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냥 단순히 그냥 선거만 교환했다 서로 합동으로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통일교의 영향을 좀 받은 뭐 가스라이팅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지 않나. 왜냐? 우리가 선거 도와주는 만큼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좀 반영해달라.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민당의 그 보수적인 색채를 띠게 했다. 그런 측면에서 자민당의 성격을 우리 뭐랄까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르지 않고 편법으로 선거를 치렀다.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자민당 기시 노부스케가 언제입니까? 55년 자민당 탄생시킬 때부터 그때 기시 노부스케가요 57년부터 59년인가 60년 그 안보 투쟁하고 나서 바로 물러났으니까 57년부터 총리였으니까 55년 자민당이 만들어지고 한 2년 후부터 3년 후부터 바로 통일교하고 밀접하게 연계가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역사가 70년 가까이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그러면 현재는 어떠냐? 현재는 이제 발칵 뒤집혀져 가지고 일본에서 존경에 맞지 않는 아베 전 총리가 사망에 이르게 했으니 이 통일교를 그냥 놔둘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여론이 너무나 안 좋으니까 자민당에서도 법안을 만들어 가지고 통일교를 해산시키는 방향으로 법안을 제출해서 지금 해산 명령을 내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깔끔히 지금 자민당하고 완전히 갈라섰느냐?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에 너무 얽히고 설킨 그 많은 정치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무 자르듯이 잘려나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왜냐? 앞으로 또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에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법조해가지고 선거에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 또 명확하게
법제화하지 않는 한은 자원봉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와서 도우면은 어떻게 말릴 방법이 있나요? 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전히 이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그렇게 해서 자민당이 계속 정권을 잡아왔다면은 지금까지 일당이 계속 집권해 왔잖아요. 일당 독재에 가까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권이 너무 자민당하고 이권이 밀착이 돼 있어요. 이권이 너무 밀착되어 있다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권과 관계 있는 대기업 주로 이쪽에는 자민당이 여러 가지 법안으로 혜택을 주고 관계없는 많은 야당이라든가 일반 서민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민주주의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죠. 이게 지금 몇십 년째 이러고 있으니까 일본이 혁신이 안 되는 거예요. 초보수 사회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자민당에서 잘못하더라도 또 통일교하고 밀접하게 연계해서 선거를 치르면 선거에서 매번 이기니까 비판적 시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이런 문제가 일본의 정치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일본의 침체가 자민당 일당 독재가 오랫동안 이어지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은 그 뒤에는 통일교와의 유착관계가 큰 역할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는 반면교사를 분명히 삼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검찰이 분명히 명확하게 연결고리를 끊어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돼야 된다. 그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우리는 반드시 깨끗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거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본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교훈이다. 지금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우리 시니어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측면이 강한데 이게 자민당의 자민당 보수 정치가 무조건 자민당 찍어주는 거 이거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어떤 한 집단에게 맹목적으로 이렇게 표를 던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거는요 우리 후세대를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 정치가의 정책과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그 정책이 어떤 의미로서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지 어떤 뭐 지방색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뭐랄까 정치적인 어떤 대립 관계 이런 걸로 투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반면교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니어 분들은 특히 투표하러 가실 때 한번 새겨볼 훌륭한 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한국이 막 여러 가지로 굉장히 세계로부터 각광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뭐 K컬처는 대단하죠. 이건 소프트 파워인데 하드 파워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최근에 여러 가지 제조업들이 굉장히 아주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방위 산업이 아주 두드러지게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방위 산업 그러면은 미국 처음에 이제 떠오르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독일, 프랑스, 독일은 전차, 프랑스는 전투기.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최근에는요 그 공식들이 다 깨지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공식이 깨지냐니까 일단 한국이 두각을 나타낸다. 그 탱크 부분에서도 그렇고 전투기 부분에서도 KF-21이 이제 막 각광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 외에도 뭐 전투함 배 만드는 거는 뭐 미국이 못 만드는 걸 우리가 만들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최근에 천공2는 어떻습니까? 이란과 미국이 막 전투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UAE한테 막 미사일 퍼었는데 UAE가 천공2를 가지고서 96% 명중률로 그 미사일들을 방어를 했다. 이게 놀라운 소식이 전 세계에 퍼졌죠. 전 세계에서 그래서 한국의 방위 산업에 대해서 완전히 달리 생각을 하게 됐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한국 방위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경계심을 굉장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요, 어떤 옛날이라 그러면 10년 전, 20년 전이라고 얘기할까요? 만약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독도 문제로 어떤 전투가 벌어진다 그러면은 반나절에 우리가 개박살난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게 공공연하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만큼 일본의 화력이 대단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일본은 자유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이유가 뭐냐니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경제력이 탄탄하니까 경제 규모가 크니까 GDP 1%만 방위비를 쓰더라도 그 돈으로 미국의 최첨단 무기를 사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방위력은 미국의 최첨단 무기의 방위력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지스함이죠. 이지스함이 일본이 6대 있을 때 우리는 한 대 있었나? 뭐 없을 때도 있었고. 지금은 뭐 한국이 뭐 2대, 3대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8대까지 이제 간다 그러고. 근데 이 이지스함은 미사일 날아오는 것도 방해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지스함하고 한국에 그 당시 이지스함이 없는 상태에서 전투라는 거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랬는데 지금 만약에 독도에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일본하고 전투가 벌어진다. 그러면은 한국이 절대 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다른 어떤 작전을 폐명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독도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후회하도록 만들어줄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 그러면은 무기에 대해서 이제 그럼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볼 생각인데, 한국의 무기는 어떻게 계속 개발되었느냐 하면은 바로 옆에 북한이 있잖아요. 북한이 있다 보니까 북한이 항상 도발을 해왔죠. 그동안 연평도 주변을 해서 늘 뭐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무기를 개발하게 되고 더 성능을 높이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 군의 하여튼 큰 사명감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기가 다양하게 개발이 됐습니다. 지금 요즘 뭐 들리는 얘기로만 봐도 K9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워낙 좋아서 전 세계의 그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서 K9이 엄청난 그 화력을 발휘한다. 성능이 좋으니까 그런 맥락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아까 천궁2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동구권에 이제 탱크 K2를 이제 수출하려고 독일 전차하고 시운전을 했는데 뭐 한국 K2가 훨씬 더 그 눈바닥에서도 속도도 스피드도 빠르고 이렇게 경사진 곳도 뭐 그냥 슉슉슉 올라가고 독일 전차보다 훨씬 나았다는 거예요, 성능이. 그런데 가격은 한 반이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그러니까 뭐 동구권에서도 특히 폴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 무기를 많이 사갔죠, 벌써.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지금 그게 다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성능 면에서도 좋고 가격 면에서도 미국의 뭐 탱크라든가 독일의 탱크 같은 것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 반값이나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큰 화제가 됐냐니까, 당연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런 어떤 전쟁이 발생한 거예요. 21세기에 무슨 전쟁이냐, 그런 어떤 환경 속에 오랫동안 평화를 누려왔잖아요. 냉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은 뭐 거의 평화 무드였으니까. 그러다가 러시아가 갑자기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부터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죠, 나토가.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그 나토의 무기들을 전부 우크라이나로 다 보낸단 말이에요. 보내고 나서 잠시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뭐 4년이 가까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나토가 가지고 있는 각 국가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무기들이 우크라이나로 웬간한 거 다 가가지고 다 소진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를. 그런데 이게 미국 무기를 채워 넣으려니까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보통 주문 들어가면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받는 데까지. 그건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국어로 누르는 돌려보니까 한국은 가격도 반이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문을 하게 되면은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면은 바로 와요. 그러니까 한국의 무기가 가격면하고 그 다음에 납기 기한 문제, 이 두 가지가 압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북한이라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위협이 항상 존재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마하고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하다 보니까 무기 생산하는 생태계가 확실하게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한국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딱 발생하자마자 무기를 빨리빨리 생산해내는 데 있어 가지고 충분히 생태계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럽은 그렇지 않고 미국은 이제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미국은 고퀄리티 무기들이 고가예요, 엄청나게. 그러다 보니까 중급 규모의 퀄리티에다가 중급 규모의 가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필요하단 말이죠. 그게 딱 맞는 거예요, 한국 무기들이. 그래서 이게 막 수출제 앞으로 엄청나게 이제 수출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배합하면서도 가장 부러워하면서도 어떤 면에서 약간 경계감을 갖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바로 일본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자기들도 무기 수출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본은 어땠느냐 하면은 평화헌법이라고 그러죠. 헌법 구조가 있어가지고 전력을 가질 수 없다, 교정권을 영구히 포기한다, 이 조항 때문에 일본에서는
아주 공격적인 무기 이걸 만드는 데에는 상당히 사회적인 분위기가 안 돼 있었고 그런 게 혹시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수출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 뭐 수송이라든가 후방 지원 정도 되는 그런 어떤 무기들은 아베 총리 시절에 무기 수출 3원칙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엄격했었어요. 그걸 이제 아베 총리가 그걸 조금 완화시켰다고요. 완화시켰는데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미사일이라든가 군함이라든가 바로 막 그냥 살상무기 직접 들어가서 전투 벌이는 살상무기 같은 것들은 수출 못하게 됐었는데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그걸 다 풀어요. 다 풀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국가에게는 수출을 못하지만 그 외에는 그냥 수비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수입하고자 하는 나라에게는 모두 수출 가능하다. 다 풀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다카이치 총리의 일본에서 가장 우익적인 총리의 모습이다. 평화헌법을 거의 이제 뭐 없는 것처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한편으로는 일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또 해외에서는 어떠냐 하면은 해외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참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전 세계로부터 신망을 많이 잃었잖아요. 그죠? 근데 무기 수출하는 거는 양대 국가 간의 수출과 수입은 굉장히 신뢰관계가 있어야 돼요. 거의 동맹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그리고 한번 수출하고 나면은 20, 30년은 계속 끈끈하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미국이 하는 이런 형태를 보건대는 미국이 믿음지가 않은 거예요. 무기 수입하기가. 그러다 보니까 눈을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유럽이나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한국밖에 없고 일본도 꽤 자위대가 괜찮으니까 생산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 일본에 이제 눈을 이제 돌리게 된 거예요. 그러던 차에 다카이치 총리가 모든 원칙들 무기 수출 3원칙을 이제 완전히 풀어버리니까 일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지금까지 일본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필리핀에다가 레이더 하나 딱 수출한 게 전부 다예요. 지금까지 수출이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호주에서 구축함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붙었다가 경쟁했다가 호주가 일본에게 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레이더 수출한 거하고 이번에 구축함을 이제 수출하는 게 이게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어떠냐? 지금까지 벌써 몇백억 달러를 다양하게 지금 팔아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무기 성능이라든가 가격 면에서는 일본보다 우리가 월등하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이 일본 무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일본 무기는 그러면 어떠냐? 어느 상태냐? 지금 일본의 무기는 그동안 어떤 형태로 이제 조달이 되어 왔느냐? 정부가 발주를 해요. 자위대에서 정부가 발주를 하면은 다양하게 무기별로 예를 들어서 미쯔비시라든가 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기업들에게 이렇게 나눠줘요. 여기는 헬리콥터, 여기는 비행기, 여기는 탱크 이런 식으로 나눠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발주를 하게 되면은 그 기업들이 이걸 생산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걸 시장 개념으로 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발주 개념을 받으니까 그 부품에 들어가는 것들이 한 번 생산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시장 개념이 아닌 거죠. 시장 개념이 아니다는 건 뭐냐면은 그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시장 개념은 좋은 상품을 싸게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시장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싸게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잘 만들면 되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들든. 그러다 보니까 자위대 무기가 성능이 좋을 수는 있지만 이게 가격이 엄청 비싼 거예요. 그걸 부품 들어간 걸 전부 그 가격을 전부 플러스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익을 뭐 남기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정부에다가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대로 돈을 주니까 그러니까 그 부품 하나하나를 좀 더 성능은 좋지만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고심한다거나 노력한다거나 그런 흔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일본의 고질적인 문제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한번 개발해서 납품하고 나면 거기서 끝이야. 물론 이제 뭐 탱크는 자위대에서 계속 이제 필요를 할 테니까 그렇긴 하지만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수출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본의 무기들이 성능도 실전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가격은 뭐 무조건 비싼 거예요. 그 지금 앞으로 만약에 탱크라든가 비행기는 뭐 일본이 아직 만들지도 못했죠. 탱크가 만약 일본하고 우리하고 경쟁을 붙는다 그러면은 아마 가격 면에서 과거에 왜 일본 반도체가 왜 망했습니까? 한국의 반도체 가격 경쟁이 안 돼서 망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마 힘들 겁니다. 일본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이 부품을 좀 조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 완성품 이거는 만약에 한국하고 경쟁한다 그러면은 한국하고 경쟁하는 제품을
피해가거나 아니면은 일본이 아주 특화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한다거나 그러면 모를까 한국이 잘 지금 수출하고 있는 부분들하고는 경쟁이 안 될 거라고 나는 봐요. 그리고 이미 이제 한국은 이미 선점을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중동에서 보면은 이제 천궁2라든가 뭐 이 미사일 같은 거는 이미 성능이 검증됐기 때문에 아마 중동으로 싹 이제 수출이 이제 마구 될 거예요. 그 다음에 KF-21도 지금 많은 국가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들 구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이제 그런데 일본은 그런 전투기 생산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방위산업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얼핏 보면은 야, 일본의 기술력은 옛날에 대단했는데 어떻게 지금 한국이 제조업에 이렇게 뒤처지느냐. 이거는 방금 유럽이라든가 미국, 특히 유럽 같은 경우가 방위산업이 뒤처진 거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건 뭐냐? 당장 지금 급하게 필요를 하지 않는 거죠. 유럽은 냉전이 끝나고 나서 평화가 찾아와서 거의 뭐 이제 무기산업은 사양산업이 됐던 거고, 일본도 평화헌법으로 인해 가지고 그 평화헌법의 어떤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소들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최첨단 무기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는 거 이거 바라지 않았거든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있었다.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제 바뀌겠느냐. 이거는 이제 무기라는 것은 생태계가 쫙 제대로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은 수십 년 동안 그 개발과 생산과 그리고 실전에 투여해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그런 무기들이기 때문에 일본하고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무기 산업은 앞으로 한국을 경제적인 한 도약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거라 저는 보거든요. 과거에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급속도로 경제가 회복되고 경제 제2의 경제대국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게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일본이 한국에 무기를 조달하는 그 과정에서 엄청난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그게 밑바탕이 돼가지고 일본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야, 이게 앞으로 한국은 방위산업이 그 일본이 과거에 누렸던 그런 어떤 경제적인 효과, 이 부분을 우리도 어느 정도 거기에 부응가는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하고 우리하고 방위산업은 비교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경쟁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K방산 무기 이 시스템은 말이죠. 이게 과거에는 막 방산 비리 같은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가고 나서 최근에는 이렇게 엄청난 그 발전을 보인 거 깜짝 놀랐어요. 일반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거기에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우리 위기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해준 40, 50대, 뭐 60대 분들도 계시겠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밤새워 연구하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들 가끔 보면은 이렇게 훌륭한 무기를 만드는데 헌신해 주신 우리 40, 50대, 60대 연구진들의 감사를 합니다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저 역시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뿌듯한 이유는 그런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뭐 지금 현재 한국이 전 세계에서 많은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전 세계로부터 한국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건 사실 시니어 세대, 저를 포함해서요. 저 역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만 저 세대의 우리 시니어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정말 그 안에 땀 흘린 그 결과가 지금 현재의 모습들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6.25를 겪으면서 얼마나 그 서러움을 겪었습니까? 탱크 한 대 없이 6탄으로 그냥 막아내고 그랬던 나라가 지금 현재 방위산업으로 전 세계에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 국부에 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은 정말 시니어 우리 세대에 큰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뭐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마음 뿌듯하고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우리 시니어들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한번 더 지켜보시죠. 우리 방위산업으로 한국이 국력이 뭐 세계에서 3위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지켜보시죠.